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한문학과의 김영진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총서로 저 강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제가 이 사만총서, 소화총서 뭐 이런 거를 소개를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 뭐 강연도 사실은 그때의 강연의 뭐 보유편이라고 해야 될지 뭐 2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연속성을 좀 띠는 뭐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 사전에 배포드린 그 원고는 거의 그냥 자료집인데요. 여기 선생님들 한문을 좀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뭐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이상이 다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드려가지고, 대단히 송구합니다. 번역문이 있는 자료는 제가 찾아가지고, 번역문을 거기다 실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강연하는 이 방면은 제가 뭐 몸담고 있는 뭐 한국학계 또 이제 한문학 쪽에서 뭐 근 20년 가까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대중적으로 뭐 대중 저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중 강연 뭐 그러한 쪽에서 인문학 방면에서는 많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던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자료, 발굴을 기다리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미처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PPT의 앞쪽에 지금 일단은 제가 여기 부제에 들어있는 거에 1번, 2번을 붙였는데 원래 오늘 강연 주제는 뭐 사만총서와 소화총서라고 하는 거를 위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좀 중복이 많이 돼서 오늘 강연은 사실 한문학계, 한국학계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방면의 좀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단행 저작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어 왔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총서 쪽에서 좀 지난번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이 세미나의 전체 주제가 뭐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대한 것이고 뭐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수집이 되고 뭐 정치적으로 또 실천이 어떻게 돼 왔고 또 어떻게 그게 되지 못해서 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이 분야 쪽에서는 그냥 18세기 중반 이후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뭐 그 전에 뭐 숙종조 그 앞쪽에 뭐 역사학계에서 많이 얘기되는 뭐 소빙하기라고 하는 게 이쪽에 많이 닥쳐서 세계적으로 기근과 뭐 그런 날씨 기후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염병도 많이 돌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던
그러한 시기를 좀 지나서 뭐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정치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생 쪽에서 좀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고,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문화의 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같은 풍성한 발전들이 이루어져서 뭐 가장 다채롭고 빛나던 시기가 아니었나, 뭐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자료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뭐 사만총서, 소아총서에 대한 거, 지난번에 좀 소개해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2번 항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좀 어줍지 않은 그런 명명으로 실학과 기호의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실학이라고 하는 거에 뭐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게, 개념 정의가 굉장히 쉽지 않고 뭐 매우 광범위해서 뭐 여러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경세치용, 뭐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과 뭐 그러한 것들을 제시한 그런 저작물들, 뭐 그런 실천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실학이라고 하는 뭐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은 뭐 거기에는 이제 진지한 학술적인 논의들, 학술 자료의 집성 같은 것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쪽의 축에서는 어떤 취미 생활, 또 개인의 어떤 기호, 개인 취향에 대한 것들이 왕성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조선 사회는 특히 유난히도 뭐 더 강합니다만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책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무게 있는 어떤 발언, 뭐 그러한 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어 왔고, 그러한 전통들이 지속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만은, 이 18세기 중반 이후로 사대부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공적인 내용들을 담은 글쓰기, 뭐 그러한 거에서 좀 사적인 영역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 영역이 그 전에는 차마 이러한 것들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자기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좀 발언이 많아지는 이제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총서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범범하지만 실학과 기호 사이라고 이 총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뭐 좀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원나라 시대, 뭐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각각의 왕조대를 뭐 이렇게 특징하는 뭐 대표적인 어떤 뭐 문예 장르,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잘 알다시피 뭐 당나라의 당시라고 하는 게 뭐 아주 크게 성행을 했고, 송나라의 사라고 하는 장르가 성행했고, 원나라의 희곡이라고 하는, 명나라, 청나라는 뭐 역시 소설의 시대라고 뭐 그냥 크게 말하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비평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문학 장르 또는 문학 장르를 넘어서는 어떤 문예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료의 집성, 휘집 같은 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만 골라내가지고 선집을 편찬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 아주 왕성해지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만 뽑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비평을 매우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평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18세기에도 그런 뭐 역시 자료의 집성과 모든 장르에서의 어떤 예술적 신미한 문학적인 그런 감상력을 가지고 다채로운 비평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선상에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삼제도회라고 하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는 간단하게 뭐 되짚어만 보겠습니다. 명나라의 왕기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삼제라고 하는 거는 천지인 세 가지를 뜻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인류 또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뭐 가장 핵심적인 큰 바운더리의 세 가지인 거죠.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위로 딸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그 세세한 항목들을 다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들을 사파를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거고요. 뭐 일종의 이 이전에는 유서라고 하는 어떤 같은 류끼리 모아가지고 어휘 사전 내지는 뭐 어떤 문학 작품을 지을 때 빨리 이제 그 넓은 어휘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유서들이 송나라 때부터 많이 만들어집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근데 명나라에 와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개인 취향, 호사 취미 같은 성격의 책들까지도 이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구라는 사람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다경이라고 하는 책을 유구가 송나라 시대 사람인가요? 이제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집필을 했을 때는 그냥 단행본으로 뭐 좀 아름아름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명나라 때 되면은 이런 문인의 어떤 아취 있는 취미생활류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이제 쫙 다 모아놓고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문학류를 모아놓고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다른 유형들의 것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유형별로 자료의 집대성들을 해놓은 총서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단행본에서 이제 그 단행본들이 다 총집되어 있는 책들이 그러면 뭐 당연히 거질의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양하게 이제 편찬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서, 그 다음에 뭐 성격이 좀 모호합니다만은 백과사전적인 책들, 뭐 이런 삼제도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서양의 유럽에도 18세기가 이제 백과사전, 백과전서가 학술계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총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모든 지식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 책을 이제 갖춰야, 남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뭐 지식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런 백과사전파라고 하는 거에 동양에도 그런 유사한 경향의 것들이 뭐 꽤 일찍부터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삼제도회는 일본에서도 이제 유행을 하게 돼가지고요. 외한 삼제도회 또는 이제 화한 삼제도회, 외, 화는 다 일본을 뜻하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것들을 굉장히 뭐 옛날에는 중국의 것들을 잘 흡수했고 또 이제 18세기 넘어가지고는 뭐 그 네덜란드 쪽 학문, 뭐 유럽의 학문을 잘 수용을 하고 20세기 들어서는 또 뭐 미국을 비롯한 뭐 서구의 그런 학문들을 재빨리 수용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정리도 잘하고 좀 제대로 된 이해와 수용도 잘하고 그런 방면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외한삼제도회라고 하는 이 책이 1713년에 일본에서 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거를 그냥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뭐 절반 정도는 그 중국 책에서 중국의 상황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이제 갖다 쓰고 절반 정도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뭐 사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집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식 정리와 자기화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놀라운 거는 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13년에 간행이 돼서 일본은 적어도 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판 인쇄에 뭐 세계적인 뭐 금속활자도 만들고 뭐 자랑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그 책의 인쇄 출판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지식이 과연 널리 보급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는 좀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식이 널리 보급된다라는 거는 다 목판본으로 간행이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활자본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된 상류층들만 이렇게 나눠 갖는 되게 그런 류의 서적들이에요.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여러 다양한 지식들을 빨리빨리 흡수해야 되니까 활자로 빨리 찍어가지고 이 책도 찍어야 되고 저 책도 찍어야 되고 뭐 빨리 보고 뭐 이제 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조선에 맞는 저거이긴 했지만은 과연 식자층에 널리 보급된다라는 건 조금 한계가 좀 많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런 지식의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백과사전이 하여간 목판으로 찍혀서 널리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놀라운 뭐 이제 그러한 한 사례이고 그 사례가 한두 가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건 도서편인가요? 예. 예, 장황, 역시 명나라의 장황이라는 분의 도서편인데요. 자, 이 도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책이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지만, 과거 시대에는 도장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썼습니다. 도서라는 말은. 근데, 여기에는 약간 그림, 책,
뭐 그러한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뜻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이 책도 굉장히 거질의 책입니다. 성호 이익의 증조부벌 되는 분부터 벌써 이거를 수입해가지고 여기에 지식을 이제 흡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태호 이원진이라고 하는 제주 목사, 하멜이 표류에 왔을 때 제주 목사를 지냈던 분인데요. 이 책 안에는 아까 그 삼제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데에는 다 원래는 금서예요. 그 당시엔 다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류들이 있고 자기네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는 되게 다 금서인데요. 자기네의 당대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 건 당연히 금하겠죠. 근데 그냥 이거를 일률적으로 그냥 역사를 다룬 책은 다 못 나간다라고 이렇게 딱 법규를 정해 놓으니까 사기 한서 같은 옛날 책들까지도 그냥 다 외국 사신들에게는 중국에서 사갈 수 없게끔 명나라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런 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원갱도류 사파에 대한 책인데요. 일본이 일찍부터 꽃꽂이 같은 거 이제 유행을 해서 이 명나라의 원갱도라는 문인이 이렇게 화병 속에다가 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거, 또는 이렇게 분재 같은 식으로 이렇게 꽃 식물들을 키우는 그러한 거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그거의 어떤 즐거움과 아취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원갱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갱도의 그 유명한 작품 병화사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요. 조선 초기에도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이런 꽃재배를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책이 아주 선구적인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런 류의 서적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선 전기의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은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인데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사만총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사만총서라고 하는 책이 현재 실물은 한 8책 정도가 남아 있고요. 박지원의 아들이 기록한 거에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한 30책 정도 남아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사만총서로 만들어 놓은 책이 한 30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국대학교에 있는 책 중에 요 옆쪽에 전체 22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책 정도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조목조목으로 요 얘기는 내가 사만총서에다 집어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78조목인데요. 아들이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남긴 조각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린 거기에 작은 주석 글씨로 178조목을 다 나열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개는 이제 한중 외교 관련 어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역사에서 서로 얽혀져 있는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주로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의 기록에도 이 관련 기사가 있고 우리 쪽에서 내려오는 기사에도 있고 또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사 그러한 거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고증이 필요하고 어느 게 더 타당한 이야기이고 옳은 이야기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박지원이 왜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놓고 그랬을까요? 역시 그 시대까지 우리나라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했던 거는 중국이라는 대상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도 있지만 늘 어떤 공격을 받고 방어를 하고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들도 있고, 그러한 속에서 어떤 민족 주체의 그러한 것들을 잃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박지원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식인들과 만나서 나눌 어떤 이야기의 재료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 안 한다고 그래도 내가 이러한 방면에다가는 내가 저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그런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박지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변에 있던 우리 흔히 연암그룹이라고 하는 이덕무, 유득공, 그러한 제자그룹 사람들이 다 공통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늘 토론하고 다 따로따로 다 그런 거에 대한 메모와 저술과 그런 거를 따로 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소재, 같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 문집에도 실려있고 저 사람 문집에도 실려있고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인물이 말씀드린 대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그런 사람들이죠. 박지원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료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박지원의 이 사만총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호사취미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좀 진지한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리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만총서 지금 실물 사진 몇 컷 보여드리고요. 아까 한중 관계만 얘기 드렸는데요. 일본 쪽이라든가 베트남이나 오키나와 유구국이었죠. 유구는 옛날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기록도 일부지만 조금은 있어요. 일본에 대한 자료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거를 정리한 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양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항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임진왜란때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겪은 것들을 이렇게 다 수필식으로 다 정리해서 써놓은 중요한 책이잖아요. 자, 표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에 있는 사만총서에는 하여간 이 표지에 천자문의 단위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대하게 기획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20책으로 끝날 거면은 그냥 1, 2, 3, 4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천지현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여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삼국시대의 금성문이에요. 그래서 저 부여에 있는 그 평백제비라든가 뭐 북한 지역에 있는 뭐 그런 중국 장수들이 뭐 온 거에 대한 뭐 그러한 기록, 또 경주에 있는 신라하고 관련된 어떤 뭐 금성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한중 관계도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와 관계없이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책에 제대로 기술되지,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물 비석 자료들을 가지고도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방면은 제자 유득공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김정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창문고에 있는 사만총서 제일 첫째 권은 제일 끝장에 이거는 다른 부분이고, 제일 끝장에 정희 금석지기라고 하는 김정희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자기 소장 인장을. 그래서 뭐 그런저런 내력을 가지고 김정희의 손으로 이제 입수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최근에 발굴된 뭐 이제 다른 자료인데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박규수는 장남이고요, 장손이고, 그 동생 박선수의 집에서 나온 책 중에 그 다른 사람한테 책을 빌려준 거에 대한 장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사만총서하고 추사가 빌려갔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책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빌려가서 계속 추사가 가지고 있다가 뭐 추사는 사후에 추사가 그 죽기 직전에 거의 선승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 여기 봉은사에서 뭐 마지막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쓴 자료들 수습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글들을 뭐 없애버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추사에 제대로 된 저작들은 몇 개 남아있지 않고, 겨우겨우 뭐 외손자나 뭐 그 조카쯤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편지글 정도 모아놓고 시 정도 모아놓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냥 간행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뭐 아마 그렇게 흩어진 자료들이 역관 쪽의 지식인들 손으로 들어가서 아마 위창 오세창이라고 하는 분 손으로 입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년아람은 이 사람도 뭐 연암 그룹의 뭐 핵심 멤버는 아니지만 이만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연도순으로 뭐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한 뭐 역사 위주의 그런 자료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 요 판심 그 아래쪽에 보면 혹시 연암삼방이라고 글씨가 있나요? 연암삼방이라고 저기 판심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목판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쓰는 공책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인쇄된 칸 줄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빈 노트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이렇게 필사하는 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원고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연암삼방이라는 저 원고지도 이제 박지원부터 유행을 시켰습니다. 자기
개인 당호를 저기다가 박아가지고 이건 내 원고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내가 내 저술이나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글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연암 제자들과 뭐 이 이후의 문인들은 좀 저술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다 저런 자기 호가 들어간 원고지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슨 숨은 보물찾기 하듯이 저런 책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한 20, 30개 정도의 원고지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빨래판 같은 나무판 하나 있고 거기다가 줄 새겨가지고 종이하고 먹만 있으면은 이거 뭐 자기 원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19세기 중반까지 이런 원고지를 만든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저술가가 아니면 이런 원고지 안 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9세기 후반쯤 돼서 이제 나라도 다 망조가 들고 뭐 엉망이 되면 예의 염치라는 게 그때 와서 이제 무너지면 이제 별 이상한 짓거리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대부들 같은 사람들은 예의 염치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필가도 아니고 뭐 글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 이름을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원고지 같은 거 만들지 않아요.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19세기 후반은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이 필사본 구경하시다가 이거 뭐 이렇게 줄이 인쇄된 줄에 필사된 책이나 아니면 여기에 판심에 이런 개인 당호가 새겨져 있는 책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일단 기본값은 하는 책이 이건 A급 책이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은 되는 책이에요. 뭐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요. 올해 초에 여기 성대에서 동아시아 고전학의 뭐 안과박이라는 뭐 여러 비슷한 공부하시는 분들의 논문 하나씩 모아가지고 책 낸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실린 글을 뭐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오늘 이제 뭐 새로운 얘기,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만은, 약간 연암그룹의 총서라고 하는 거에, 제가 박지원의 지금 사만총서를 얘기했고, 아직 얘기하지 않은, 그 이후에 소화총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책은 굉장히 좀 학술적인 진지한 성향의 총서이고요. 이제 이 연암그룹 사람들이 다들 아주 재기발랄한 사람들이에요. 문학으로 다 날렸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박지원, 홍대용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얼들입니다. 서얼. 다 아시죠? 조선시대 서얼들이 얼마나, 좀, 뭐 핍박받고, 좀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이제 했는지, 이만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 예외가 있다면, 이제 이서구라는 제자가 요 제자 그룹들 중에 거의 막내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괜히 이 서울들하고 같이 끼어가지고 괜히 서울로 인식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왕족에 아주 그냥
초호화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서구라는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뭐 좌의정까지도 하고 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났던 거는 한계건연집이라고 하는 4명의 공동시집이죠. 본인들이 공동시집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유득공의 삼촌 유금이라는 사람이 이들 멤버 중에는 그 홍대용이 1765년에 제일 먼저 청나라에 자기 삼촌 따라가지고 갔고요. 11년 뒤에 유금도 서울이에요. 유금이 이제 그런 군관 자격으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갈 때 자기 조카 유득공과 이 친구 이덕무, 박제가,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이서구, 이 4명의 시인들이 다 천재적인 시들을 남겨서 그냥 유금이 각각 100수씩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 한 명당 100수씩을 뽑아서 그거를 한계건연집이라고 필사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북경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북경에 여기 지금 누가 문학으로 제일 명성이 높으냐고 이제 물어가지고 뭐 아무개 높다고 그래서 그 집 대문 두들겨가지고 난 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조선에 지금 제일 뛰어난 젊은 청년 시인 시집을 가지고 왔으니 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문을 쓰고 비평을 해줬습니다. 그 시집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홍대용이 10년 전에 가서 사귀고 왔던 반정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똑같은 이제 행동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사가시인이라고 이제 불리죠. 그 4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이덕무가 제일 많아요. 뭐 그래 봐야 아직 30살 뭐 정도이고요. 이서구는 나이가 아직 20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아주 정말 젊은 시인이었는데 그래서 명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반대파들도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 덕에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면서 초대 검서관으로 이서구는 명문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서구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3명과 서이수라는 사람 1명 더해서 사검서관을 특채를 합니다. 검서관 자리가 현감 자리예요. 현감급이에요. 6품 자리입니다. 조선시대 관직이 9품까지 있는데 6품 정도 되는 서얼들을 6품 자리에 첫 벼슬에다가 앉혀놓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정조의 이런 문예 정책, 문화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이제 뭐 함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죠. 근데 그거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서울에서 막 신기한 책들 구해가지고 뭐 이상한 글들, 재기발랄한 글들을 뭐 막 편찬하던 그런 시절이고, 연암 선생하고 함께 막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막 분기탱천하고 뭐 이 좁은 땅덩어리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울분에 찬 그런 뭐 공부들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이상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유득공이 일단 제일 먼저 발합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발합 비둘기예요. 근데 뒤에다 경을 붙여서 경이라는 건 뭐예요? 뭐 불경들하고 육아 경전들에다 붙인 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린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변치 않을 진리라고 하는 거에만 경이라는 말을 담죠. 그런데 뭐 어디 이상한 내용의 글을 담아놓고는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썼는데 뭐 요는 뭐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요는 자기 시대에 한양에서 애완용 비둘기 키우기가 아주 성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비둘기가 애완용 비둘기의 상품, 최상 등급이 8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검고 몸뚱아리는 무슨 색이고 꼬리는 무슨 색인 놈은 뭐라고 부르고 그런 이제 그 색깔 가지고 이렇게 다 구별을 해요. 근데 거기에 흰 비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흰 비둘기는 있죠. 그리고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승이라는 이름의 비둘기가 있는데 중승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색깔이 약간 회색빛의 그 승려 복식 색깔을 띈 비둘기인지 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고 제일 최고의 점호 같은 이제 그런 비둘기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것은 이 1770년대, 80년대 정도에 이게 한양에서 굉장히 유행했는데 한 20년 뒤에 이 유행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도 비둘기 유행 얘기를 그 뒤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러다가 그쳤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유독공이 해놓고 하품으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현대의 이제 과학으로 이거 다 조사를 했더니 다 우수 DNA 가진 것들만 남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 종자들이 지금. 그래서 흰 비둘기하고 다 모든 게 다 짬뽕이 된 그 흔한 비둘기 있잖아요. 회색 비둘기. 이제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새 덕후라는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에 울릉도의 토종 비둘기에 청흑색 비둘기가 있는 거 보고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유독공에 이게 떠올라서 와 드디어 한 종 찾았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다시 읽어봤더니 청흑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온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토종과 외래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토종도 언젠가는 바깥에서 온 게 여기에 이제 휩쓸게 돼서 토종이 됐을 테고, 20세기에 이제 또 서양에서 들어온 게 외래종이 돼가지고 확연하게 구별을 이렇게 짓게 돼서 얘는 토종, 얘는 외래종 그랬을 텐데 그 토종도 언젠가는 얘도 외래종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이런 고민하다 보면은 삶이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울릉도 청흑 비둘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비롭습니다. 아직 울릉도 못 가봤는데 그런 생태 그런 모습 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찾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둘기, 발합경이라고 하는 게 유독공이 지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러한 거는 명말청초에 나오는 중국의 이 총서류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 얘기, 식물에 대한 얘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자료들에도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봤어요. 그러한 책들을 다 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뭐 일종의 그쪽에서 유행하던 어떤 새로운 글쓰기, 새로운 지식 정보의 스타일들을 여기 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또 다시 쓰고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뭐 천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너무 이게 그냥 다 우리 거에서만 뭐 찾는 거는 좀 곤란하고, 이 사람들이 본 중국 자료들을 샅샅이 보고 무엇이 다른가, 뭘 영향을 받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서구라는 사람, 아까 왕족의 아주 부유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서구의 고조, 오대조 할아버지가 낭선군 이유라고 하는 선조 임금의 손자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라는 분이 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뭐 특히 큰 업적 남긴 게 그 역대 임금들의 글씨라든가 글이라든가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편찬을 한 거가 이제 한 가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금성문, 우리나라의 금성문 조사에서 정리를 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서에 아주 능해가지고요. 인장, 우리 도장이 다 전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인장 문화의 미수 허목하고 같이 제일 앞서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수하고는 뭐 당파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왕족이라는 사람들은 당파가 조금은 뭐 중립적이기도 하고, 좀 뭐 거기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미수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뭐 하여간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집에 녹색 앵무새를 키웠어요. 이서구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한양 18세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막 의리의리한, 그냥 재벌집에 놀러 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벌집에 놀러 갔는데 그냥 자체에 그냥 압도되는데,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무슨 녹색 앵무새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말 시켜보라고 그래서 말 시켰더니 이제 따라하는 거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촌스러운 서울 문사들 친구들이 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시를 다 지었어요. 이 앵무새를 가지고 시를 다 지어서 그걸 이제 다 하나의 책으로 이제 다 모아가지고 박지원이 서문을 썼습니다. 녹앵무경서라고 하는. 그래서 박지원의 가장 젊은 때, 제일 젊은 때의 작품집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박지원도 30대 초반입니다. 33, 4살 정도에 쓴 서문이에요. 이 당시에 이서구는 뭐 18, 19살 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글 무지 어렵습니다. 저 고전번역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번역문, 원문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박지원의 글 중에, 정말 이거는 장벽이다. 넘을 수 없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라고 하는 글들이 몇 개 있는데요. 녹앵무경서도 상당히 어려운 글 중에 한 편입니다. 자, 하여간 뭐 이러한 류를 남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은 윤회매 십전이라고 매화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화로 만든 매화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뭐 매화 꽃을 밀랍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 저기 나무 가지는 뭐 뭘로 만들고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놔가지고, 그 뭐 다른 데 자료 보면은 그거 현대 예술가가 재현을 한 것도 뭐 동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윤회매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매화가 폈으면은 이거 저기 이제 뭐 시들고 뭐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뭐 얘는 뭐 다시 피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윤회매 저기 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윤회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 당시에 사대부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한 자기들끼리 와 멋있다라고 뭐 지들끼리 킥킥대고 막 시짓고 뭐 하는 게 매화를 그 창밖에 있는 달에 비친 그림자로 매화를 이렇게 뭐 하는 걸 누군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했더니 뭐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것도 장안의 화제가 돼서 그 매화 그림자 놀이 하는 게 또 유행을 또 뭐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이덕무의 윤회매 10전은 그 상황을 10가지 짤막짤막한 어떤 뭐 꽃잎은 어떻고 꽃받침은 어떻고 뭐 가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적다가 뭐 8번째에는 이거를 친구한테 팔아요. 파는 편지를 보내요. 야, 내가 뭐 이러는 걸 만들었는데 너 한번 물건 한번 보고 얼마 줄지 뭐 내가 강매하는 거 아니다.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뭐 얼마 내라고 그거를 아주 재밌는 편지로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뭐 8번째인가 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런 거를 매매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친구가 사기로 했나 보죠. 그래서 뭐 아무개는 이거 뭐 얼마에 팔고 얼마를 받기로 하고 뭐 누구누구가 증명한다라고 조선시대에 그 문서 양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재미나게 글을 구성을 해놨어요. 뭐 그런 식의 글들도 명청시대에 조금 유사한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모방이 아니라 그냥 그 창의적으로 조금씩 이제 힌트를 얻어서 좀 이제 바꿔놓은 뭐 이제 그런 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유득공의 호랑이 관련 글 모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유득공, 이서구, 박제가 뭐 이러한 사람들은 문집 안에 이런 젊은 때의 좀 치기 어린 호사추이로 지은 글들이 문집 안에 안 남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쓴 서문이라든가 뭐 어딘가 다른 데 유통되던 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의 정식 문집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자기 검열들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20대 때 좋다고 지었는데 60대 가지고 예전에 지은 글들을 젊은 때 지은 글들을 다시 다 봤더니 참 별짓 다 했네 그러면서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이제 자기 뭐 죽을 날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대 사람이 내 문집을 보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좀 자기 검열을 하고 자기 이미지를 이 사람 참 진지하고 뭐 그러한 글들만 주로 남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엑기스만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에는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덕무 거에는 별의별 게 다 남았어요. 이덕무는 정조가 뭐 무슨 반성문 쓰라고 그래서 과로사 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거 아버지 이거 좀 체면 떨어진다라고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모든 글들을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청장관전서라고 하는 글로. 뭐 그 덕분에 손자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오주연문 장전산고라고 하는 정말 방대한 고증적인 뭐 그것도 일종의 뭐 백과사전 같은 어떤 사물 하나에 이거의 연원이 어떻고 뭐 중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문인 누구가 뭐라고 얘기했고 뭐 조선에서는 누가 얘기했고 뭐
뭐 아주 상세하게 고증을 해놓은 그런 저술을 남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으로 그런 게 남았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규경이 조금 그 자료에 좀 평가 문제에서 본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뭐 이거가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좀 그런 견해가 좀 많이 있으면은 본인 저술이라고 좀 평가를 받을 텐데 자료 집성으로 그냥 막 뭐 모아만 놨어요. 그런 정보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유득공의 속백호통이라고 하는 책은 역시 안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이 원심제라는 호를 쓴 사람한테 보낸 편지라고 해봐야 2줄짜리 편지예요. 거기에 이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백호통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한나라 때에 음양오행 뭐 관련돼서 뭐 이제 그런 류의 책이에요. 흰백자에 호랑이 호자, 통할통자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 한나라 때 그거는 이제 그런 뭐 풍수 내지는 음양오행에 대한 저술인데 유득공이 속백호통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호랑이 얘기를 자기가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백호통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제목에 흰 호랑이라고 하는 게 글자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갖고 박지원이 유득공 집에 놀러 갔다가 책상 위에 이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책장을 딱 넘겼는데 속백호통하고 한나라 반표저, 한나라 최표주, 그 다음에 명나라 당인, 뭐, 평, 그렇게 돼 있고, 뭐, 뒤에 뭐를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지원이 그걸 보자마자, 책 펼치자마자 딱 덮고 소매에다 그냥 넣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이 자식도 어디서 신기한 책도 뭐 하나 어디서 뭐 구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몰래 자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좀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봤더니 호랑이 이야기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유득공의 해학에 이제 속은 거죠. 반표, 최표. 반표, 표범표자입니다. 이름이. 최표도 표범표자예요. 당인, 명나라 유명한 저 예술가이자 문인인데, 인자가 뭐예요? 호랑이 인자예요. 다 장난으로 다 쓴 거죠. 이 호랑이 들어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아놨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놨을까라고 하는 거는 왜 궁금하냐 하면, 박지원이 호질이라고 하는 열하일기 안에 유명한 글을 지었잖아요. 열하일기는 중국 갔다 돌아온 뒤에 한참 동안 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하일기는 귀국한 뒤에 아마 적어도 한 2, 3년 지나가지고 새로 쓴 글이라고 저는 약간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열하일기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재밌는 자료에 유득공의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득공의 서문이 뭐, 장자라고 하는 책은 다 우원으로 돼 있고, 뭐, 그런데, 사실 허구의 우원이다. 근데 박지원, 우리 연암 선생의 이 책은, 이 책도 우원인데, 허구가 아니라 실제 하는 모습들, 팩트들을 써놓은 우원이다. 뭐 이제 그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아주 뭐 칭찬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하일기가, 연행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잖아요. 매일매일에 오늘 뭐 어디서 출발해 어떻게 갔고 뭐 오늘 주요 사건이 뭐가 있었고 뭐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서장관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쓰는 게 임무인 사람인데 뭐 박지원은 뭐 물론 서장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뭐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행 일기들은 그 기존에 내려오던 그 방식대로 하면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그냥 있는 사실만 그냥 뭐 이렇게 쭉 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큰 변화를 준 게 김창업이라는 사람이 연행일기 쓴 노가제 연행일기가 그 자체만으로 꽤 재밌네라고 하는 독서물로서의 이제 지위로 이제 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 갔다 와서 쓴 담원연기라고 하는 책은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그냥 이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 충격적인 그냥 문제 제기들을 그냥 막 많이 던져놨어요. 그래서 요 지식인들 사이에 막 논쟁도 붙고, 뭐 이제 그런, 뭐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그 뒤에 나온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사실은 이 책은 형식은 연행일기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책 전체가 그냥 한 편의 우원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곳곳에 어떤 그런 의도적인 배치, 의도적인 좀, 자기가 윤색 같은 거, 사실하고 조금 떨어진 사실도 좀 배제시키고 지 맘대로 이렇게 좀 고쳐놓은 것들,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문체의 작품들을 막 삽입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뭐 만들기도 하고, 막 배꼽을 잡게 만들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한 편의 그냥, 문학작품, 우원 같은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집필 작업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안에 실려있는 문제작 중에 또 두 편이 호질하고 허생전이잖아요. 근데 그 호질이라고 하는 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이.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 비판의 주체와 비판의 대상이 뭐냐라고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게다가 저쪽에 요동 쪽 어디 지나면서 주점에 이 작품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그냥 낮에 한번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계속 떠올라서 다시 거기에 가서 정진사라는 동행자하고 다시 가서 절반씩 뺏겨가지고 왔는데, 이 정진사라는 놈이 좀 약간 티미해가지고 막 글자도 빠뜨리고 뺏기고 뭐 잘못 뺏기고 뭐 술 취해가지고 뺏겼는지 뭐 그래가지고 정진사가 뺏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을 댔다. 자기가 뺏긴 부분은 이거 그대로 뺏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거 내 글 아니에요 라고, 총나라 주점 벽에 있던 거 나 그냥 뺏겨온 것 뿐인데 라고 도망갈 곳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게 과연 박지원 작이냐? 박지원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청나라의 어떤 지방 문사가, 이름 없는 지방 문사가 이 청나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글이냐? 작가가 청나라 문사냐? 라고 지금 계속 후대에 논란이 됐습니다. 뭐 꽤 큰 학자분이 이건 박지원의 글이 아니라 청나라 글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박지원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그 호질하고 관련도 돼 있고요. 근데 앞에 부분에 무지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호랑이라는 놈은
뭐 산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동물의 최고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뭐 얘는 직함이 그 우리가 임금한테 네 글자, 여덟 글자로 붙여주는 뭐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는 뭐 인성 이게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질고 뭐하고 뭐 용맹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그 임금한테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붙여주고 뭐 막 칭찬을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호랑이보다 더 센 놈들 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무슨 귀신 같은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뭐 날아다니는 박쥐가 날다람쥐 같은데 얘 날아다니면서 호랑이의 염통인지 뭐만 뜯어먹고 뭐하고 뭐 그런 보도 듣도 못한 막 그런 동물들을 막 쫙 나열합니다. 뭐 박이라는 애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도대체 호랑이가 상징하는 건 누구고 우리는 얘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더 센 것들 다 있어. 우리의 상식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얘기로 이제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무엇을 박지원은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근데 그 앞에 그 부분은 청나라의 왕사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글에 그 유사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부분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써먹습니다. 박지원 최고의 문인이라는 거는 읽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자료들을 폭넓게 정보를 다 알고 읽고 하는데 잘 노출을 안 해요. 그 흔적을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지고 가고 정작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식은 딴 데에 다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어떤 주제의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이렇게 뭐 한문학의 최고 작가로 위대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질 때문에도 이 유득공이 만들었다는 이 호랑이 관련 그 정보 모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유득공의 앞시대에 우리나라 문인들 한 3-4명이 산군전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호랑이를 이게 의인화 내지는 뭐 이렇게 가전체 같은 입전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들이. 근데 그러한 글들은 지식의 자랑이에요. 나는 호랑이에 대한 저쪽 궁벽진 중국 문사가 쓴 그러한 전곡까지도 안다. 너네 이거 몰랐지? 라고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뽐내듯이 막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난삽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은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겠구나, 이거 어디서 가져왔겠구나, 뭐 이렇게 쭉 읽히겠지만 그 웬만한 문인들은 글이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그런 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호랑이를 작품화한 그 앞뒤 시대, 동시대 뭐 그러한 것들 속에서 박지원과 유득공의 뭐 이제 이러한 자료들, 그 다음에 명나라 말기에 진계유라는 사람이 호회라는 총서를 썼어요. 이런 거. 그 역시 호랑이에 대한 관련 자료 모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유득공은 그러한 자료들을 섭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거는 그냥 좀 거칠게 지금 뭐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학적 총서 하고 약간 호사취적, 기호적 그러한 총서, 그 다음에
좀 뭐라고 이 두 가지로 분류해 귀속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뭐 그러한 것 그냥 기타라고 얘기를 이제 해놨고요. 그 뭐 아래쪽에는 뭐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뭐 기행문류, 뭐 총서, 뭐 야사 총서,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실학적 총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아까 사만 총서하고 소화 총서라는 걸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강의 때에도 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지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편찬자가 지금 이의준이라고 하는 소론 쪽에 전주희 집안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뭐 아버지도 유명한 학자고 형님 이의봉이라고 하는 형님도 고금성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어휘 사전 같은 영인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을 편찬한 인물인데요. 여기 이의준도 뭐 연암 그룹하고 좀 관계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이의준이라는 분이 뭐 이런 소화 총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 지부족제 총서라고 하는 유명한 총서가 있는데, 지부족제 총서가 아니라 이제 한위 총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한위 총서가 대단히 학술적인 총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수록된 글들이 문체가 아주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좀 뭐라 그러죠? 좀 괴팍하고 이상한 거 좋아하는 문인들이 또 그 한위 총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총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많이 좀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류를 경사자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집이라 우리가 사부로 나눌 때 경사자집으로 나누는데 집부라고 하는 건 문집류니까 뭐 그거는 개별 문집이 다 있으니까 그걸 뭐 총서에다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이제 뭐 없고 경서에 대한 해설서들, 역사에 대한 뭐 관련 보충 자료들, 그 다음에 사실 총서의 제일 독특하고 빛나는 부분들은 자부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자백가 같은 온갖 사상가의 글들, 뭐 다양한 하여간 뭐 그런 유형의 것들이 이 자부에 이제 속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저작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 이 자료는 이의준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이덕무께서 하신 거다. 이의준이 이제 어떻게 관여돼 있고 뭐 이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덕무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보니 윗 사람들, 고위 관료 같은 사람들이 뭐 지시를 많이 하죠. 너 뭐 이것 좀 해가지고 와. 이런 책들 좀 정리 좀 해봐. 뭐 이제 뭐 아니면 또 이덕무가 평생에 한 거를 어떻게 우연히 보고 이거 상당히 좋네. 그러고 이제 뭐 뺏어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갖다 뺏겨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의준도 뭐 워낙에 명망이 있는 학자 쪽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진실은 가려야 되겠는데 이규경은 하여간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 건데
왜 이게 저 사람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소아총서 변증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논문을 2005년에 쓰게 되었던 큰 계기가 됐던 거는,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에 소아총서 임원경제지 서목, 거기에 참고한 서목을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거에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부록으로 소아총서 서목이라고 하는 게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때 학계에서 처음 발견을 하면서, 야, 그렇지 않아도 연암그룹 사람들이 이런 쪽에 많이들 했는데, 이거 좀 본격적으로 이거 좀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래, 계기가 돼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는 이제, 서유구라고 하는 임원경제지 편찬자인 그 서유구가 만들어 놓은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규경이 정리해 놓은 거랑 뭐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이게 누구가 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에 관심을 다 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런 경사자에 대한 거, 또 아마 여기에는 아마 별집에 해당하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목록을 쭉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이 서유구 집안의 자료는 일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오사카 부립도서관에 제일 많이 나가 있고요. 아까 버클리대 도서관도 사실은 아사미 린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평생 수집한 거예요. 일본 법학자입니다. 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다 활동하고 전문적으로 고서를 다 수집해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태평양 전쟁 끝나고 미국에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거 좀 우스운 줄 알았더니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라고 해서 이런 일본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뭐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사미 린타로의 한평생 모은 그 수준 높은 컬렉션을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다 사간 겁니다. 뭐 엄청난 돈을 주고 샀을 텐데, 이 사람들은 조선 땅에서 완전히 헐값에 다 주워가지고 간 그런 자료들이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일본 상인들, 그런 사람들의 회고담 같은 거 보면, 뭐 거의 미국의 서부 금광 캐러 가는 정도의 이 조선 식민지의 이런 문화재 사들이고 고서 같은 거 이제 사들이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노다지 캐는 그런 증언들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뭐 아주 우스운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책을 보는 안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골라가지고 간 거예요. 골라서. 허접한 책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 많은 고서들이 가 있습니다만은 뭐 90 몇 %가 다 A급 고서들만 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서가 30만 권, 이제 개별 기관으로는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모든 고서들 그냥 뭐 어디서 생기는 대로 그냥 다 갖다가 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수준 안 되는 고서들도 많이 있고, 뭐 물론 수준 괜찮은 고서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그런 상황들이고요. 서유구 집안 고서 같은 게,
그러면 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렇게 큰 덩치들이 이렇게 가 있냐? 그거는 옛날 큰 집안, 명문가 사람들은 뭐 서유구라는 한 사람의 집만 해도 서울집이 있고 고향집이 있고 뭐 어디 여기 한강변에 별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좀 지위에 있는 사대부들은 거주지가 세 채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책들을 분산해서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따로따로 어디로 이제 팔려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고서는 제일 마지막에 팔려요. 논부터 팔리고 뭐 다 돈 되는 거부터 팔리고 고서 한 권에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돈 받고 팔았겠어요, 그게. 고서가 팔려 나왔다라는 것은 이 집 다 끝까지 다 모든 게 다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유구의 서울집에서 나온 것도 한 번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집에 이제 제일 높은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 증조 할머니급 중에서 이제 제일 연배 제일 위이신 분이 이제 있으면 이제 어디서 이제 뭐 고서상이 접근을 하겠죠. 누가 제일 이제 윗사람인지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이제 팔면은 그 몇만 권 되는 책을 한꺼번에 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이삿짐 센터 와가지고 무슨 몇 톤 트럭이 막 한 30대 분이 한꺼번에 나가면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뭔 일 났냐고. 그러니까 몇 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파는 거죠. 한 4-5번 정도는 나눠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기관으로 이만큼 가 있고, 저 기관으로 뭐 이렇게 이만큼 가 있고,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서유구의 소화총서에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기, 그러한 때의 책들도 있고, 자기 당대의 책도 조금은 있습니다. 유득공의 저술 같은 것도 있고, 홍길주 같은 사람의 저술도 있고, 동식이 사람들 것도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모았다. 정리를 이렇게 리스트를 뽑았다라고는 조금 한계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이나마라도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작업은 이제 육당 최남선이 조선 총서라고 하는 거를 편찬을 할 때, 육당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있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자기 몇 년 앞에 일본 이 지식인이라는 또 출판업자라는 인간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아주 전방위로 조선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책들이 뭐냐, 이렇게 그런 거 다 골라내가지고 영인본도 내고, 활자본으로도 내고, 일본어 번역본으로도 내고 그런 걸 다 해요. 그 이름들을 다 조선 총서라고 하는 조선 군서대계, 조선 총서 그러한 이름으로 한 2-3 사람 정도가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최남선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최남선이 이거 이놈들 뭐야? 라고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도 분발해가지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출판사 만들어서 그 당시에 신문관이라고 하는 출판사도 같은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신문관은 이제 그 당대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주로 인쇄를 했고, 조선광문회는 조선 고전의 대표작들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한 100종이 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가능된 건 한 20여 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했습니다. 조선 광문회에서 나온 책들, 택리지, 정약용의 자료,
박지원의 열하일기, 뭐 그런 류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약간 우리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김정희, 김정희만 좀 예외다. 김정희는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간행을 뭐 엉터리로라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지만, 그 나머지 세 사람은 1900년 전에 간행된 적이 없어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실학자의 대표라고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저작이 1900년 이전에 간행된 적이 없다라고. 그럼 뭘로 보냐라는 거죠? 뭘로 봤냐? 다 필사해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강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활자, 뭐 인쇄, 출판, 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식의 대중화 보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한 한계, 조선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소화청서라고 하는 거에 그런 대표작들이 뽑혔고, 최남선의 그런 조선 청서로 이어졌고, 저는 이 작업이 지금 이 시점에 국가사업으로 또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예산도 엄청 많이 들기도 할 테고, 하지만 뭐 이렇게 세계에다가 내놓을 버젓한 어떤 자료의 영인, 자료의 어떤 활용이라고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제대로 생각만큼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쉽고, 참 이 복잡한 정치, 시끄러운 정치 속에 뭐 이런 속에서 누가 뭐 문화적인 얘기하는 국회의원 나오면은 그냥 뭐 저 돈키호테 같은 인간이라고 취급당할 것 같기도 하지만, 왜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도 없는가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이 문화 방면에서 진짜 최고의 전문가고 좋은 옳은 소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학청서에 이제 사만청서, 소화청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농서류 같은 거, 그건 다 실학적인 청서죠. 그래서 정조연간에, 정조가 총서를 간행한 건 사실 간행은 아니죠. 총서 작업을 한 건 농서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국의 모든 관원한테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농서들 다 제출하라, 지어가지고 내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박지원도 그거에 낸 게 관홍소초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고요. 이제 그러한 성격들이 이제 19세기 말기로 가면은 이제 연활자본, 납할자본 같은 거에 가서 계속 농서류,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같은 거, 그런 이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원예 기술, 동물에 대한 그런 키우는 그런 기술. 그러한 서적들이 1900년 그 직전부터 이제 많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의와 또 한계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이 시리즈 강연의 뒤쪽에 계시는 이제 염정섭 선생님이 농업사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과학 기술적인 그러한 것들인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과학기술서들은 매우 극히 드문 좀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실학적인 것들이 좀 종합된 것이 서유구의 이제 임원경제지, 뭐 처음에는 임원 16지라고 그래서 16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그냥 실학적 총서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도 예술에 대한 애호, 뭐 개인적인 취향, 그러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18세기 말의 이런 공적인 사적인 것들이 섞여가지고 뭐 그러한 두 가지의 문화를 같이 반영해서 좀 저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령은 역시 좀 실학적인 태도들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서유구 집안의 여성 실학자, 뭐 저 사주당 이씨라든가 그런 분들의 규합 총서 같은 뭐 이제 규방 여성 생활에 가정 생활하고 관련된 백과사전류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호사적인 기호적인 소품들에 뭐 여기에는 이게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학계에서 많이 발굴된 자료들. 자, 일단 첫 번째 꽃에 대한 거, 화암수록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윤지라는 사람의 뭐 이 관련된 초목 화회보라고 하는 그런 저술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서문만 지금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런 류들이 있고요. 여기 그 화목품제 화암수록이라고 하는 책 쓴 유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득공의 또 칠촌 당숙이에요. 황해도에 살았습니다. 아마 집이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당색을 뭐 구애되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사람하고 관련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써줬어요. 그래서 이용휴의 거기 번역문 제가 실어놓은 글 보면 굉장한 극찬을 해놨고, 이용휴의 글은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이 있어요. 울림이 있고, 이 사람 뭐 꽃나무에 뭐 취미가 있어서 뭐 이런 거 아주 잘한다. 정말 타고난 재주다. 하고 끄트머리에 한마디 딱 쓰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뭐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대단히 아주 그 체계적으로 잘할 사람인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꽃나무에다가 이런 거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한 줄을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야에 있는 이 안타까운 지식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꼭 한마디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문체의 작가 이옥이라고 하는 정말 문제의 작가입니다. 연경, 담배에 대한 저술이고요. 화암수록도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18세기 지식총서로 정민 교수가 번역본을 내놨고요. 그 다음 이 꽃하고 식물하고 관련된 것 중에 제주도에서 정운경이라는 분이 목사를 했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탐라귤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상품으로는 어떤 이름에 한 5종 있고, 하품으로는 이러이러한 거 한 5종 있고, 그래가지고, 탐라귤보에 대한, 귤에 대한 거를 이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놔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어떠한 태도로 기술하는가를 이제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실학적 태도냐, 호사취적 태도냐, 아니면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기록해 놓는 건가? 제주 목사였던 병화 이영상이라는 분도 굉장히 세밀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있는 귤 나무 숫자를 다 세놨어요. 그래갖고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한 그루에서 대충 귤이 열매가 몇 개 맺어지고 그러면 몇 개를 수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징수하기 위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주도 귤이라는 건 조선 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백성이 뭐예요? 고위 관료밖에 못 먹습니다. 임금이 그 아주 상층 고위 관료한테 뭐 설날 같은 때 한 3알 정도 이렇게 선물로 하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사 받으면 그 고위 관료는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같이 나눠 먹자고 연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삼정승보다는 먹는 거는 잘 먹을 것 같다고. 뭐 하여간 귤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다만 이런 게 다 안타까운 게 그림으로는 안 그린다라는 거죠. 그 종류별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고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약전에 자산오보에 물고기도 그림. 정약전은 물고기 그림 넣으려고 그랬어요. 정약용이 만류했어요. 채통 떨어진다고. 책에 격 떨어진다고. 조선에서는 칼라판하고 그림하고 두 종을 수준이 천박하다라고 보는 제일 큰 그런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제가 여기 지금 PPT 아니고 저기 밖에 2장 따로 놓은 일본의 동시기에 18세기 후반 사람이 식물도감 만들어 놓은 거랑 물고기 뭐 그림, 칼라로 그림 그려 놓은 거. 중국에서도 명대에 해착도라고 하는 바다 생물들을 그림으로 쫙 다 그려놓은 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이 필사본인데요. 간행할 수가 없죠. 칼라로 다 그려놨는데 그 칼라로 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약간 동시기에 중국과 일본은 상황이 그랬는데 좀 아쉬운 조선의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옥의 연경은 하여간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만 담배 재배법에 대한 거 써놓고 2부, 3부, 4부는 다 뭐 담배 취미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만 써놨어요. 굉장히 좀 그냥 정말 문인 취미 얘기로만 이렇게 써놨고요. 이제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정약용이 아들한테 유배지에서 아마 보낸 편지인 것 같아요. 야, 뭐 저기 둘째 아들이 야, 너 뭐 지금 요즘에 양계 닭 키운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근데 그냥 막 키우지 말고 여기저기에 있는 뭐 중국 책도 좀 참조하고 뭐 또 뭐 참조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학문적으로 뭐 좀 잘 해보라고. 그런 걸 기록으로도 뭐 남겨보고 뭐 하라고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약용의 어떤 실학자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부응해서 맏아들 정학연이 종축회통이라고 농작물과 축산물을 뭐 키우는 그러한 거에 대한 뭐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아버지 훈계대로 또 남기기도 했고요. 최근에 발견했습니다만 정학유가 담배에 대한 장편 고시를 지었는데 주석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나라에서 뭐 이 담배에 대한 어떤 책이 간행되었다.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한 뭐 총서라고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이재훈이라는 분이 해동 화식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화식전 그러면 사마천 4기에 있는 화식열전 생각하실 텐데요. 사마천 화식열전 아주 흥미롭죠. 열전에 제일 처음에 백이숙제에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의 또 그러한 거를 위해서 뭐 굶어 죽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인물됨을 제일 앞에서 정말 이념과 이상을 위해서 한 인간의 어떤 불굴의 의지와 정신을 보여주는 거를 제일 앞에다 배치해 놓고 제일 끝에다가는 화식열전 써서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의 속성은 다 누구나 돈 밝히고 좋아한다고 사마천이 그런 얘기를 써놓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갑부된 사람들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상은 백이숙제이고 현실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열전의 앞과 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 중에 갑부된 사람 얘기를 또 써놨어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사람들 원래 안 씁니다. 근데 이재훈도 하도 특이한 작가여가지고 이런 신기한 책을 썼어요. 역시 휴머니스트에서 안대회 선생님이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아까 이옥의 연경도 담배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대회 선생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귤보도 정민 선생이 탐라문견록이라고 하는 이름의 번역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라고 좀 애매한 것 중에 성혜응이라고 하는 분이 동국천품이라고 하는 거를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샘물을 전국에 있는 샘물을 품평을 해가지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마시는 물도 있고 우리가 온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양 안에 유명한 데도 적혀 있고 경기도 광주에 전국에 다 있어요. 저 원주 아래 주천이라고 우리나라 지명 중에 술주자 들어가는 지명 3군데 있는데요. 주천하고 경상도의 예천도 단술 예자입니다. 술주자 들어가는 술주자 들어가는 데는 다 물맛이 좋고 물맛이 좋아야 술이 잘 빚어지고 다 그런 데죠. 그리고 이제 온양온천도 적혀 있고 저 울진 쪽에 평해의 백암온천도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이런 자료들이 현대의 지자체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로 아마 활용되기에 꽤 좋은 자료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제 총서류 중에 기행문,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 아까 연행록이나 일본 사행록이나 굉장히 많이 모여지죠. 그래서 일본 사행록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해행총재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요. 그건 아마 1763년 개미통신사행 갈 때 편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려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연휘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다 필사본입니다. 전부 다. 연휘는 연행록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3대 연행록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창업의 노가제 연행록, 홍대용의 담원연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요 3개만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묶어놔도 20몇 책짜리입니다. 이게 필사본 20몇 책.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사총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동야승을 비롯해서 김려, 심노승, 그러한 사람들이,
야사 필기 뭐 그러한 자료들을 뭐 광범위하게 수집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명청대에 이런 호사취적인 소품 총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은 조선 후기의 실정은 사실 야사 총서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모여진 거 아닌가. 역시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족보류들도 양반 족보들을 종합해 놓은 것들이 막 나와요. 해남 윤씨 집안의 뭐 망가보라든가 18세기부터 당파별 족보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북보가 만들어졌고요. 북인들 족보. 남보, 그 다음에 자명보는 노론들 족보고요. 잠보는 소론 족보고, 뭐 이게 성행한 거는 다 19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많아요. 자기 집안이 역시 조선은 당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 자기 집안 내력을 알기 위한 것도 있고, 자기 집안들 같은 당파 안에서 혼인을 맺기 위한 참조용도 있고, 대원군 같은 사람이 당파를 넘어서 인재 등용을 하는데 참조하려고 이런 종합족보들을 뭐 많이 좀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원수가 된 집안들만 모아놓은 거 있어요. 청송심씨 같은 데에서 이제 뭐 우리하고 저기 청풍김 씨의 누구 집 라인, 안동 김씨의 뭐 누구 집 라인,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그 밑에 이유도 다 써놨어요. 이 집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이제 다 그런 얘기도 써놓은 것도 지금 한 4-5개 정도 봤습니다. 요즘에도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러한 등등의 그 기행문 총서 중에 사실 중요한 게 와유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시 이것도 명대 말기에 중국 전역을, 지금도 중국은 뭐 20개 뭐 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각 성에 주요한 산, 뭐 그러한 데를 놀러간 기록한 그 작품들을 성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뭐 그러한 게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도 조선 팔도를 대상으로 함경도에는 뭐 유명한 산, 칠보산이라든가, 뭐 강원도의 금강산, 설악산, 뭐 충청도의 먼산, 뭐 전라도의 무슨 산, 뭐 이렇게 도별로 그 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에 뭐 유명한 문인 누가 여기서 지은 작품 뭐 이렇게 쫙 다 모아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엄청 중요한 자료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지자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자기네 동네의 명산들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 모아가지고 번역내고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뭐 이런, 아까 참 해동화식전 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네요. 녹파잡기라고 하는 기녀들, 평안도에 있는 기녀 66명의 프로필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파는, 정지상의 그 유명한 대동강 시에서, 별루년년 첨록파에서 이별 눈물이 해마다 해서 이 푸른 강물을 이렇게 여기를 보태니까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겠느냐고 그 유명한 구절에서 2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녹파라고 해서 잡기라고 그렇게 써놓은 건데, 한재락이라고 하는 이 편찬자는 개성 출신 문인이에요. 이 조선에서 개성은 평안도 쪽하고 다 소외받던 지역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 시험까지는 어떻게 합격은 하는데 뽑아줘봐야 그냥 명예직이지 실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개성 사람들은 인삼 장사 해가지고 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문화 수준들은 전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 수준은 높지, 돈 많지, 어차피 벼슬길은 못 나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런 문화, 문학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제락이라는 사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형님이 유명한 문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안도 기생들하고 다 놀았는지 하여간 66명의 저거를 이제 적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자하 신위라든가, 이상적 같은 역관이 이 작품에 대해서 시도 지어주고, 서문도 써주고, 그냥 가십거리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자료에 중국 쪽에 가장 유명한 거는, 청나라 초기에 제목이 뭐예요? 판교잡기라고 하는, 중국 남경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남경이라는 곳이 번화해가지고 막 기생집들 문화가 아주 흥성하다가 청나라 정부가 되니까 다 퇴락해가지고 이제 문화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옛날 여기에 날렸던 그 기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정조가 굉장히 좀 애상적이고 이렇게 좀 쓸쓸하고 이제 그런 근데 조선 후기에 이제 그런 풍의 문학이 또 꽤 많이 호응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녹파잡기에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여간 이 평양의 번화한 모습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읊어냈고요. 이제 이하고 비슷한 게 이제 조수삼이라는 사람의 추제기라고 하는 거기도 근데 조수삼은 중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72명 정도 되는 양반은 하나도 끼지 않았고 중인, 설, 평민들 중에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한 산문과 함께 칠원절구로 이렇게 다 써놓은 그 추제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녹파잡기, 추제기 다 안대회 선생님의 번역본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소개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해드리고요. 사실 저는 한문학 공부하면서 좀 19세기 말 쪽에 가서 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망해가고 하는 그런 시기는 좀 연구하는 거를 좀 계속 좀 피해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여태까지의 연구는 가장 흥성했던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가장 개성적이고 밝은 그런 다채로운 어떤 문학 현상들을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 안에서 이런 호사취적인 것도 있고 또 정말 실학자들의 어떤 이런 백성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총서류 저술들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제 이 이후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전수가 되는지 완전히 끊겨버리는지 긍정적인 건 끊겨버리고 다 퇴색해버린 채 그냥 좀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지 사실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에 좀 근대 쪽을 잘 오지는 않았었는데 언제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 뒷이야기들의 흔적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이어질 지식 정보 이러한 거에 여러 긴 구간 속에 그냥 좀 짧은 구간 하나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장르 또 다른 시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자극되시고 또 자기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